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이죠.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준비 상황 2주일까지도 안 남았으면은 남북 간에 지금 상당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공식적인 회담을 제외하고도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실무회담은 이제 2차례 열렸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또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열리기 위한 제반의 실무 준비에 관한 것인데, 저번에는 이제 경호, 의전, 그리고 언론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절차, 정상회담 절차들이 더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거는 정해졌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양국의 정상이 그 지역에 도착할지 이런 부분부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이제 군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호 문제 등에 관해서 더욱더 많은 실무 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전 관련해서도 과연 양국 정상의 부인이 동반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식사는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논의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연 어떤 의제를 두 정상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냐 예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접촉에서 과연 북미 회담에 어느 정도 성과물이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공으로 비출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두 차례의 끝이기보다는 회담이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그런데 저 북측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남북, 북쪽에서는 북남, 뭐 그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북한 측이 자꾸 순회 상봉,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은 표현인데 왜 저 표현을 고집합니까? 북한에서는 왜 김일성을 수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일성과 같은 최고 지도부를 혁명의 수뇌부라 그럽니다. 수뇌라는 말을 써가지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자, 결사보위하자 그러는데 그 약간 신격화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은 그 온 전체 그 주민을 한 사회 대가정이라고 보면서 사람의 그 신체 중에 수령이 해당되는 걸 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령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순회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높은 신격화된 표현으로 순회 상봉을 하는데, 미국하고 하는 거는 또 그 말을 안 쓰고 조미 회담, 뭐 조미 대화라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그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북측이 그 상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하다가 그 말을 제대로 못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순회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동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자 하고, 이 순회 상봉은 어떻게 말하면 동격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도자가 좀 관대하게 만나줬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문장 안에서 상봉과 회담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앞에 찻장까지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북한을 분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김정은이 안 나타났을까? 왜입니까? 근데 그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참석 불참석은 사실은 큰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혹 참석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논란이 됐냐면은 찻잔을 놔놓고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오른쪽에 최룡해 당 부위원장, 왼쪽에는 주관하는 김영남 최고위원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안 온 거거든요. 2015년인가 한 번 이런 일이 예외적으로 딱 있고 이제껏은 없었다 그랬다고요. 그럼 뭐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긴 한 거죠. 근데 그 최고인민회의 이것이 이제 그 내각이라든지 국무위원회
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인원에 대한 보선과 특히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거를 저기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 대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송따오 대연락부장이 와 있는데 긴급 접견해라 그랬다 그런 건데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 전개되는 전력 자산,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전략 폭격기들이죠.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말씀하신 대로 뭐 항공모함 전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등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돼서 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군사적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을 보호하는데 왜 미국이 전부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건데, 사실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파라고 하는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상에 따라서 특별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하는 SMA에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사실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좀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러한 이야기를 협상 전략으로서 꺼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법적인 틀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략 자산에 대한 비용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틀에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SMA뿐만 아니라 이것의 근거가 되는 소파 협정 역시 새로 개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소파 협정까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부분에까지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틀 내에서는 우리가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서 비용을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대서양에 전개되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 영국한테 돈 내라고 한다든지, 무슨 남진아의 전략 자산에서 필리핀한테 돈 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미국으로서도 그 비용을 전개 자산의 비용을 일부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구조를 공개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 항상 연중 계획, 단연간의 계획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른 데 있는 것을 좀 한국 쪽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에 있는 비용을 지금 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한국 근처에 오니 연 총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할 계산을 해서, 아직 그런 건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소요형이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할 때 특별한 미군의 소요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그 해에 일본 정부가 더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니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사전 합의한 금액을 내는 총액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금액 분담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고 한 것이 현재의 틀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어떤 종류가 있고 대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상상이 좀 넘어서는 돈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돈만 한 부분 아까 그래픽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대개 이제 항모 강습단이 오면은 저게 레널드 항모 같으면 연간 한 3천억 원 얘기하는데, 항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한 9척에서 10몇 척 배가 같이 순양함, 구축함, 밑에 잠수함까지, 함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단 전체를 전개하는데 한 3천억 1년에. 예.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그 비완 랜서 죽음의 백조라는 거 한 20억 내리 30억. 예. 또 그다음 하나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같으면 한 50억 내리 60억 이건데,
저게 뭐 이제 연료비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저 레터 같은 건 뭐 일일이 1억 원인데 저걸 만약에 다 따지면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네. 수십억에서 수백억 또는 네. 수천억까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되면 미국인이 지나가는 뭐 여기 저 태국, 동남아, 뭐 필리핀, 뭐 아까 말한 유럽 뭐 다 한번 뜨면 기름값 다 내야 되는데 저건 좀 미국이 억지를 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순수해서 왔다는 그 비용의 비율을 환산하기가 곤란한 게 네. 그렇게 올 때 일본에 대한 것도 억지가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억지가 되지만 중국에 대한 것도 억제될 수 있어 동북아 방위에 또 미국의 영향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아마 또 다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어떤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항공모함 지내다니면서 각국 한테 돈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 우리가 매년 꾸준히 올려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올라서 올해는 이것이 이제 그 달러 환율 계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9,600억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4년간 얼마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물가 인상률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9,600억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최초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가 이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이전에도 1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되었던 측면인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국 방한 때에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미군 방위비 주둔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뭐 지킨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 폭은 우리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기대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상한선이랄까요?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1조 가까이인데. 네, 한 1조 5천억에서 아주 많으면 2조. 네.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네. 인건비라 그래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근로자의 인건비 이게 한 38%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시설 건설비 이게 한 또 한 45% 되고 그리고 한 17% 되는 게 군수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동 연동해서 올라가는데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거를 일본처럼 뭐 이렇게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분담하든가 또 사드 같은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면은 1조 원 돌파하는 건 뭐 금방이고요. 1조 5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점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뭐 한미연합사에도 근무해 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주한미군이 32,000명이다 했는데 오늘 네. 공식적으로 네. 28,500명이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야기한 이유는 뭐고 또 오늘 저쪽에서 28,500명이라고 또 확인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저거 언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32,00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하나가 이상했고 또 하나는 함재기에 F-18 슈퍼 호넷이 타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F-35 스텔스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제가 추적을 조금 제가 좀 해봤는데 약 그 3,500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3,500명이면 사단보다는 적고 여단. 연대보다는 큰 1개 여단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쉽게 따지면 미 사단에 4개 여단이 있는데 현재는 그 2개 여단만 남아 있어요. 화력 여단이라는 포병하고 육군 항공이나 항공 여단만 있거든요. 기갑 여단하고 보병 여단은 가고 기갑 여단이 2015년에 해체되면서 9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유닛이라고 순회하는 부대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마침 3사단
기갑 여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 규모가 대략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요, 순회하는 부대를 추가해서 그런 것인지 네. 또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게 무슨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전후할 때는 늘어날 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데 네. 제가 볼 때는 32,000 이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북핵 사태 일어나고서부터 좀 증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사적 옵션 얘기 나올 때부터.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 28,500명으로 다시 확인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개 여단 정도가 증가됐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그 지상군 육군이 10개 사단밖에 안 돼요. 네, 네. 이걸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일개 여단 정도라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드 운용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운용비에 관해서는 이번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드 비용도 이제 한국이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제시한 금액은 사실 사드 운용비라기보다는 사드 한 포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운용비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그 SMA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기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을 전개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그 사드 비용을 운용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직 현재 틀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접촉에서 과연 북미 회담에 어느 정도 성과물이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공으로 비출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두 차례의 끝이기보다는 회담이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예.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예. 그런데 좀 북측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 뭐 남북, 북쪽에서는 북남, 뭐 그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북한 측이 자꾸 순회 상봉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은 표현인데 네. 왜 저 표현을 고집합니까? 북한에서는 왜 김일성을 수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김일성과 같은 최고 지도부를 혁명의 수뇌부라 그럽니다. 네. 수뇌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자, 결사보유하자 그러는데 그 약간 신격화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북한은 그 온 전체 그 주민을 한 사회 대가정이라고 보면서 사람의 그 신체 중에 수령이 해당되는 걸 뇌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령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순회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높이 신격화된 표현으로 순회 상봉을 하는데 미국하고 하는 거는 또 그 말을 안 쓰고 조미 회담, 뭐 조미 대화라고만 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이죠.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준비 상황 2주일까지도 안 남았으면은 남북 간이 지금 상당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공식적인 회담을 제외하고도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실무회담은 이제 두 차례 열렸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또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열리기 위한 제반의 실무 준비에 관한 것인데 저번에는 이제 경호, 의전 그리고 언론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절차, 정상회담 절차들이 더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거는 정해졌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양국의 정상이 그 지역에 도착할지 이런 부분부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이제 군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호 문제 등에 관해서 더욱더 많은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전 관련해서도 과연 양국 정상의 부인이 동반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식사는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논의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연 어떤 의제를 두 정상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냐 예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만에 국한된 것,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건데 사실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파라고 하는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상에 따라서 특별 스페셜 메저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SMA에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사실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좀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러한 이야기를 협상 전략으로서 꺼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법적인 틀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략 자산에 대한 비용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틀에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SMA뿐만 아니라 이것의 근거가 되는 소파 협정 역시 새로 개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소파 협정까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부분에까지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틀 내에서는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비용을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대서양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에 대해서 영국한테 돈 내라고 한다든지 있어 안 온 거거든요. 네. 2015년인가 한 번 이런 일이 예외적으로 딱 있고 이제껏은 없었다 그랬다고요. 그럼 뭐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긴 한 거죠. 근데 그 최고인민회의 이것이 이제 그 내각이라든지 국무위원회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원에 대한 보선과 특히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거를 저기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 대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송따오 대연락부장이 와 있는데 긴급 접견해라 그랬다 그런 건데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 전개되는 전력 자산,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전략 폭격기들이죠.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말씀하신 대로 뭐 항공모함 전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등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돼서 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군사적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을 보호하는데 왜 미국이 전부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그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북측이 그 상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하다가 그 말을 제대로 못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순회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동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자 하고 이 순회 상봉은 어떻게 말하면 동격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도자가 좀 관대하게 만나줬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문장 안에서 상봉과 회담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앞에 찻장까지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북한을 분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김정은이 안 나타났을까? 왜입니까? 근데 그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참석 불참석은 사실은 큰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혹 참석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논란이 됐냐면은 찻잔을 놔놓고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오른쪽에 최룡해 당 부위원장, 왼쪽에는 주관하는 김영남 최고위원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